이 여자를 쌀한 가마니에 내놓겠소. 데려갈 사람은 어서 나서시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공주장터 한복판에서 32살의 여인이 고작 쌀한 자루값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때가 타고 낡은 장부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품속에 소중히 감추어둔 장부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중대한 비밀이 하나 적혀 있었지요. 과연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남이현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남대길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가문의 재산이 어찌나 막대했는지 논과 밭만 해도 무려 300마지기에 달했고 곳간마다 쌀가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80칸이나 되는 웅장한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100년 묵은 배롱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었지요. 한여름이면 붉은 꽃이 담장 너머까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남간의 식솔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부리는 하인만 25명의 마구간에는 귀한 준마가 3필이나 매여 있었으니 공주 고을에서 남진사댁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주인인 남이여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속은 텅 빈 사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기계가 훤칠하여 길을 걸으면 마치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도령 같아 보였으나 머릿속은 오로지 풍류와 술자리뿐이었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벼슬길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세월을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사내대 장부가 돈 걱정을 하는 것은 상놈이나 하는 짓이라 호기를 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뒤에서 혀를 찼으나 워낙 집안의 재력이 든든했기에 감히 겉으로 말을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최윤서였습니다. 윤서는 같은 공주 땅에서 이름난 최봉익의 외동딸이었지요. 최봉익은 과거 공주에서 규모가 큰 객주를 운영하며 명성을 떨쳤으나 연이은 흉년이 겹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윤서가 18 나이에 시집을 올 무렵에는 이미 집안 형편이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집 가던 날 아버지는 윤서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아비가 가난하여 내게 혼수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윤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께 소중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다는 말이냐? 최봉익이 묻자 윤서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귀한 이치도 배웠지요. 그 말에 최봉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숫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법이지. 사람은 속일지언정 숫자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니 그것만 명심한다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나 당시에는 그것이 훗날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윤서는 장부를 펼쳐들고 안살림을 철저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대와 간장 한 종지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고 모조리 장부에 적어 넣었지요. 남간의 식솔들에게 나누어주는 옷감부터 논밭의 소장료와 제사 비용에 이르기까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그런 윤서의 지독하리만큼 꼼꼼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진사댁의 새 안주인이 어찌나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가는지 그 집에서는 쥐새끼 한 마리도 곡식 한 톨 마음대로 채가지 못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탓에
돈에 밝은 것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개는 저런 한량, 남편에게는 저런 아내가 제격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윤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험담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동트기 전 일어나 주방을 단속하고 나지면 장부를 붙들었으며 해가 저물면 남간의 식솔들의 일과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남편 남이현이 술에 절어 늦게 귀가해도 정성껏 따뜻한 죽상을 올렸고 밖에서 재물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와도 잔소리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밤 장부 앞에 앉아 줄어드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는데 그 눈빛이 하도 깊고 서늘하여 곁에서 바느질하던 하녀 향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님 너무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셔요. 최윤서가 고개를 들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긴 무엇이 무섭다고 그러느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무서운 게지. 향이는 이제 겨우 24살 된 체구가 작은 하녀였습니다. 둥글 널쩍한 얼굴에 까만 눈망울과 작은 코를 가진 아이였지요. 겁이 많고 여렸으나 상전을 향한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최윤서가 시집 올 때부터 딸아와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곁에서 지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윤서가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의 살림살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장부가 한 권 더 있었습니다. 공주 일대의 물가 변동부터 계절마다 달라지는 작황 상태, 그리고 삼남 지방 물산의 흐름과 소금 약재 곡식의 시세 변화까지 안살림을 하며 몸으로 익힌 세상 돈의 흐름을 빼곡하게 적어둔 장부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적느냐고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최윤서 스스로도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 최봉익의 피가 시키는 일이라 막연히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무렵 공주 저작거리 한편에서 객주를 운영하는 권표옹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등이 약간 굽은 사내로 얼굴이 널찍하고 코가 크며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이야기만 나오면 눈매가 매처럼 날카롭게 변하곤 했습니다. 왼손 검지가 반마디 잘려 있었는데 이는 젊은 시절 도적을 만나 대항하다 입은 흔적이었습니다. 권표옹은 최윤서의 부친 최봉익과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했던 막역한 동무였습니다. 최봉익은 가세가 기울어 세상을 떠날 무렵 권표옹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내 딸에게 장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한이네. 언젠가 내 딸이 자네를 찾아가거든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게. 권표옹은 그 서찰을 전대 안쪽에 소중히 접어넣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권표옹이 남 진사댁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최윤서와 마주쳤습니다. 최윤서가 물건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꼼꼼하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보고 권표옹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봉익의 딸이 맞구만. 저 눈빛과 장부를 다루는 손놀림을 보니 장사꾼의 피가 흐르고 있어. 권표옹이 물건을 내려놓으며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안주인마님, 장사 수완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최윤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권표옹이 답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저 아끼기만 해서는 결코 불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야 다시 불어나는 법입니다. 최윤서는 그 자리에서 멈칫하며 생각에 잠겼다. 흘려보내야 재물이 불어난다는 말인가. 권표옹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나갔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였다. 최윤서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돈은 흘려야 불어난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밝혀 좀처럼 떠나질 않았다. 남이현과 혼이 난 지 어느덧 14년째 되던 봄이었다. 남이현은 한양에 긴히 볼 일이 있다며 며칠간 집을 비우기로 했다. 최윤서는 늘 그랬듯 보따리를 정성껏 꾸리고 넉넉한 노잣돈을 챙겨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심히 다녀오시라는 인사 외에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한양에서 어떤 일을 보는지,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굳이 묻지 않은 것은 돌아올 대답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은 사내의 소관이니 안 사람은 그저 안살림이나 잘하면 된다는 핀잔이 돌아올 게 분명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을 넘겨 20날이 되어서야 남이현이 돌아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화려한 붉은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 하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22살의 기생채선이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모여있던 남간의 식솔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길게 위로 올라간 눈매에는 묘한 교태가 서려 있었고 도톰한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숙인 자태에서는 은은한 사양 냄새가 풍겼다. 그러나 수줍은 겉모습과 달리 채선의 눈동자 속에는 교태만큼이나 깊고 치밀한 셈법이 숨겨져 있었다. 남이현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위엄을 세우듯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이니 안방 옆 별채를 내어주도록 하여라. 최윤서는 마루 끝에 정갈하게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곁에 있던 향이가 겁에 질린 듯 최윤서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며 마님하고 낮게 불렀다. 최윤서는 그런 향이의 손을 가만히 맞잡아 다독여줄 뿐이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최윤서는 촛불 아래 장부를 펼쳐들었다. 일렁이는 촛불에 따라 장부 위의 숫자들도 물결치듯 움직였다. 그 수많은 숫자 사이에서 최윤서의 눈은 무언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의 흐름이었다. 지난 14년간 이 집안의 재물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낱낱이 기록해온 장부였다. 며칠 뒤 최윤서는 시어머니 임씨 부인을 찾아갔다. 임씨 부인은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 뒷방에서 연불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려 쪽을 찌고 늘 회색 무명 저고리 차림이었다. 세상사에는 눈을 감고 지내는 듯하면서도 간혹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뼈가 담긴 분이었다. 어머니, 서방님께서 첩을 들이셨습니다. 임씨 부인은 손안에 염주를 굴리며 덤덤하게 답했다. 사내가 첩을 두는 거야. 흔한 일이니 네가 속 좁게 굴어서는 안 된다. 최윤서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예, 어머니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오가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돌아서 나가는 최윤서의 등 뒤로 임씨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서야. 예, 어머니. 사내가 제 발로 데려온 사람을 막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발로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최윤서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시어머니의 눈이 형형하게 뜨여 있었다. 눈을 감고 수행만 하는 줄로 알았건만 그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윤서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선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재물은 마치 물이 새듯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비단옷이 한 벌, 두 벌을 넘어 10벌이 되었고 산호 비녀와 귀걸이,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매달 한양에서 짐이 도착했다. 그때마다 채선의 방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남이현은 기분이 좋으면 아예 한양의 큰 주점에서 기생 수십 명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남간의 식솔들의 눈치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안주인인 최윤서의 말이 곧 법이었으나 이제는 채선의 심부름을 먼저 받들었다. 남이현이 입버릇처럼 채선이 불편해하면 내가 불편한 것이니 알겠느냐고 말해왔기 때문이었다. 남간의 식솔들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귀신같이 알아챘다. 안주인 마님의 밥상은 뒤로 밀리고 채선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먼저 올랐다. 어느 날 채선이 최윤서를 찾아왔다. 최윤서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안방으로 사뿐사뿐 들어와 앉더니 왼쪽 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웃었다. 마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최윤서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세요. 안방이 별채보다 넓잖아요. 서방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시고 싶다 하시는데 마님이 별채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옆에 있던 향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 감히 첩이 안방을 넘보다니. 최윤서가 향이의 팔을 잡아 앉히고는 채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채선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다. 최윤서는 그것을 읽어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옮기지요. 채선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채선이 나간 뒤 향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마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방은 안주인의 자리인데 말입니다. 최윤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향이야 방은 방일 뿐이다. 자리라는 것은 엉덩이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럼 무엇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최윤서가 장부를 가리켰다. 숫자로 지키는 것이다. 향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마님의 눈이 장부 위를 훑고 있었고 그 숫자들이 점점 빨간 선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만 보였다. 한 달 뒤 최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방님, 이번 달에 쓰신 돈이 작년 한 해 치와 같습니다. 남이현이 코웃음을 쳤다. 그랬느냐?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논밭을 팔아야 합니다. 뭐라고? 겨우 그게 걱정이냐? 논밭이 300마지기인데 3년이면 어림도 없다. 장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남이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아녀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너는 그 장부나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 최윤서는 입을 다물었다. 돌아서는 최윤서의 뒤통수에 남이현의 말이 날아왔다. 원래 가난한 집 딸이라서 그런지 안목이 좁군. 최윤서의 걸음이 잠깐 멈췄으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님, 향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윤서는 장부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향이야, 예 마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야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겠습니까? 최윤서가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텅 빈 곳간이다.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마르는 법이고 마음이 비면 체면도 사라지게 되는 법이지. 향이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이현이 노름판에 발을 들였다가 하룻밤 사이에 3,000냥을 잃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000냥이면 논 20마지기를 단번에 날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최윤서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빚을 누구에게 지신 것입니까? 곽주사라는 자일세. 최윤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곽주사는 공주 일대에서 고리대금으로 악명이 높은 사채꾼이었습니다. 검은 명주 두루마기를 걸치고 검은 갓을 쓴 채 돌아다니는 그 사내는 얼굴이 길어오는 것인지 사람을 쏘아보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걷어들일 때는 뼈까지 발라낸다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이자가 대체 얼마입니까? 달에 3할이라네. 최윤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달에 3할이면 석 달만 지나도 원금에 맞먹는 이자가 붙어 비지배로 불어나는 셈이었습니다. 서방님 당장 논 5마지기라도 처분하여 갚으셔야 합니다. 논을 팔라니 양반의 채통을 생각해야지. 남이현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 다 알아서 갚을 수 있단 말이네. 조금 있으면 일하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시끄럽네.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간섭하지 말게. 남이현은 홧김에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첩인 채선이 머무는
안방에서는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 석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곽 주사는 참으로 교묘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이현이 노름판에서 돈을 따게 만들어 재미를 붙이게 했습니다. 판이 열릴 때마다 채선은 곁에서 향기로운 술을 따랐고 기분이 고조된 남이현은 판돈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남진사 오늘 운수가 대통하셨구려. 하하하. 곽 주사가 부채질을 하며 너스레를 떨자 남이현은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역시 나는 타고난 운이 있는 사람이야. 이때를 놓치지 않고 채선이 귓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저 큰 판도 거뜬히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한 판 더 크게 가볼까? 남이현이 다시 판에 뛰어들자 곽 주사가 은밀하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노름판의 기술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부터 모든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남이현은 따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졌고 돈을 잃을수록 오기가 생겨 다음 판에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그럴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석 달 만에 빚은 만냥을 훌쩍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곽 주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남이현의 집을 찾아와 대문 앞에 당당히 버티고 섰습니다. 검은 명주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곽 주사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남 진사 이것 보시오. 이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의 논밭 문서를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오. 남이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곽 주사 한 달만, 더 한 달만 벌써 세 번째 한 달이오. 곽 주사가 부채를 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 그러시면 다른 방도가 있긴 하오. 머먼데 담보를 잡으시오. 이 집을 통째로 남이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채선이 나타났습니다. 채선이 곽 주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눈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서는 보았습니다. 마루 끝에서 장부를 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최윤서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채선과 곽 주사가 짜고 치는 판이라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최윤서는 촛불 앞에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손끝에서 그려졌습니다. 채선에게 들어간 비단값 한양 잔치값, 도박판에서 잃은 돈,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곽 주사에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채선이 사달라고 한 비단, 그 비단을 납품한 상인이 곽 주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판을 열어준 것도, 처음에 따게 만든 것도, 판을 키운 것도 전부 곽 주사의 수였습니다. 최윤서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끝났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빚더미 위에 앉아있고 첩은 사채꾼과 한통속이며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 답은 뻔했습니다. 논밭이 하나둘 넘어가고 집이 넘어가고 남간의 식솔들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가솔까지 잡아가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최윤서 자신도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향이가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님 채선이가 서방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최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채선의 나긋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빚을 갚을 좋은 방도가 있어요. 뭔데 본처님을 내보내세요. 최윤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채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마님이 갖고 있는 살림장부를 가져오면 이 집 재산 내역을 곽 주사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빚을 재산으로 담보 잡으면 일단 이자는 멈출 수 있고요. 아내를 내쫓으라고. 내쫓는 게 아니라 친정에 보내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집이잖아요. 채선이 남이현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한테는 제가 있으면 되잖아요.
최윤서는 복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향이가 최윤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마님, 저 못된 채선이가. 최윤서가 향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쉬이 뜯고 있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향이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윤서는 뒷방에서 임시 부인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 채선이가 저를 내보내라 하였습니다. 임시 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안에 염주만 달그락거리며 마른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이 집벽은 얇고 내 귀는 아직 멀지 않았느니라. 부인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야, 이 집은 내 아들이 망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모를 리 있겠느냐. 윤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거라. 어미인 내가 이 집에 붙들려 있다고 해서 너까지 함께 가라앉을 필요는 없다. 어서 가서 네 두 발로 서거라. 윤서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임시 부인은 염주를 내려놓고 윤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디 살아남거라. 윤서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져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가 별채에서 조용히 아침상을 받고 있는데 남이현이 불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말입니다. 이현은 헛기침을 몇 번 내뱉더니 입을 뗐습니다. 윤서야, 예 서방님.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14년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나도 네 노고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현이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혼장이었습니다. 윤서는 담담한 눈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정에 가서 편히 쉬도록 해라. 네 탓이 아니니라. 윤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차갑게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죽을 쓰고 꼼꼼히 장부를 기록하며 이 집안을 일으키려 애썼던 그 모든 세월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두고 가거라. 이현이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장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기록한 이 집안의 살림 장부 말이다. 그것은 엄연히 남가네의 거신이 두고 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윤서는 오랫동안 이현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번거로운 짐을 털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윤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부는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현이 몸을 돌려나가려 할 때 윤서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방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만약 곳간이 텅 비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하실 요량입니까? 이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가는 순간까지 잔소리로구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마라.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재물은 아끼기만 해서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흘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이현은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별채에 쌓아두었던 장부 20권을 내어놓았습니다. 남 진사댁에서의 14년 세월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품 안에는 작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
최윤서만의 은밀한 장부였다. 물가와 시세, 그리고 물산의 흐름을 낱낱이 기록해온 그 장부를 품에 넣었다. 향이가 울먹이며 보따리를 꾸렸다. 마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마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향이야, 나를 따라 나서면 고생뿐이다. 고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님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최윤서는 향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14년 세월 동안 곁을 지킨 이 작은 하녀가 이 순간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보따리 하나와 향이 하나를 데리고 최윤서는 남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배롱나무 아래에서 채선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 남이허는 끝내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남간의 식솔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최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묵묵히 걸었다. 등 뒤로 보이던 여든 칸 기와집이 점차 멀어지며 작아졌다. 향이가 코를 훌쩍이며 그 뒤를 부지런히 따랐다. 최윤서의 발길이 향한 곳은 그리운 친정이 아니었다. 친정은 이미 온기 없는 빈집이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고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다. 갈 곳이 없었다. 향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최윤서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향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최윤서는 길가에 멈춰 섰다. 봄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향이야 갈 곳이 없구나. 친정은 빈집이고 의지할 친척도 없으며 남은 돈은 고작 7양뿐이다. 시집 올 때 어머니에게 받은 은가락지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다. 향이가 울먹거렸다. 그러면 이제 어찌합니까? 최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바람에 밀려 흘러가고 있었다. 한참을 서 있던 최윤서가 갑자기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마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작거리다. 저작거리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최윤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장사를 할 것이다. 향이는 입을 딱 벌렸다. 장사요 마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최윤서는 품속의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다. 향이야,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 작고 낡은 장부 한 권이었으나 그 안에는 글씨가 빼곡했다. 향이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윤서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14년간 남의 집 곳간을 지키며 숫자와 싸우던 그 눈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다. 최윤서가 나지막이 말하며 앞서 나갔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떠밀었다. 공주 저작거리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공주 저작거리는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큰 장터였다. 금강을 끼고 있어 백길로 온갖 물산이 드나들었고 아침이면 수백 명의 장꾼이 몰려들어 해가 질 때까지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최윤서와 향이는 저작거리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주막에 방 한 칸을 얻었다. 보따리를 풀고 나니 남은 돈은 정말로 고작 7양뿐이었다. 향이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울먹거렸습니다. 아씨 고작 7양으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씀이세요? 울지 마라. 아씨 어제까지만 해도 80칸 기와집에 계셨는데 오늘은 이런 허름한 주막 방이라니요. 향이가 연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윤서가 그런 향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향이야, 그 80칸 기와집은 사실 남의 것이었단다. 이 방은 비록 좁고 초라하지만 내가 내 돈을 주고 빌린 곳이야. 크기는 작아도 이것이 진정으로 처음 가진 내 것이다. 향이가 눈을 깜빡이며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아씨의 목소리에 실린 단단한 힘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서가 품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를 훑어내려가던 손가락이
어느 한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예, 지금이 3월이다. 서해 염전에서 햇소금이 한창 쏟아져 나올 때이지. 그런데 공주장터에는 여전히 소금값이 겨울 가격 그대로구나. 향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씨, 한 달만 더 지나면 소금이 물밀듯이 들어와 값이 뚝 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사서 내륙 깊숙한 산골 마을에 팔면 2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야. 아씨께선 그런 이치를 어찌 그리 잘 아세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부만 들여다보며 살지 않았느냐. 향이가 다시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씨 여인네가 장사하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다들 비웃고 놀릴 텐데요. 윤서가 물끄러미 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향이야, 나는 지난 14년 동안 안살림을 한다고 놀림을 받았고 장부를 적는다고 구박을 받았다. 돈 걱정을 한다며 가난한 집딸이라 손가락질도 당했지. 향이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림 따위는 이미 평생 밥 먹듯이 받아온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윤서의 목소리에는 옅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향이는 자기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윤서는 그날로 곧장 저작거리의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전 주인 영감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왜 나낙네가 소금을 사러 왔단 말이오? 소금 3말의 값이 얼마나 합니까? 3마리오. 양반댁 부엌에나 넣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3마리면 7양은 주어야 하오. 윤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6양에 주십시오. 뭐요? 이 가격에 애누리를 하려 들다니 다른 데나 가보시오. 윤서가 미련 없이 돌아서는 척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지요. 건너편 김좌순의 소금이 훨씬 더 굵고 좋아 보이더군요. 주인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좌순은 그 영감의 가장 큰 경쟁 상대였습니다. 잠깐 서보시오. 6양 반이면 어떻겠소? 6양 석푼에 해주십시오. 에이, 참 남는 것도 없겠구려. 조소 가져가시오. 윤서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값을 치렀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향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건너편 김좌순의 소금이 정말로 더 굵던가요? 아니, 실제로는 더 가늘더구나. 그런데 왜 거짓을 말씀하셨어요? 장사꾼은 상대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꿰뚫어 보아야 하는 법이다. 저 영감은 김좌수에게 손님을 빼앗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겁내거든. 향이가 입을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아씨,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무섭긴 7양에서 고작 석푼을 이긴 것뿐이다. 윤서와 향이는 소금 자루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진 채 공주에서 20리나 떨어진 유구마을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향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다리가 떨려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유구마을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골마을에서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윤서가 마을 입구에 자루를 내려놓자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소금이야. 장터까지 안 가도 되겠네. 얼마요? 한 되에 4푼입니다. 4푼. 장터에서 사면 3푼이던데.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터까지 왕복 40리를 걸으시는 품삯을 생각하면 싸지 않겠습니까? 아낙네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40리를 걸어 소금을 사러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네. 나 10되 주소. 나는 5되. 소금 3마리 해가 지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향이가 돈을 세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14양이에요. 14양.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 돈으로 다시 소금을 사고 다시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유구마을 넘어 마곡사
아래 마을까지 갔습니다. 14양이 28양이 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50양이 모였을 때 윤서는 소금 장사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직접 이고 지는 대신 짐꾼 2명을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향이가 걱정했습니다. 마님 품삯을 주면 남는 게 줄잖아요. 줄어도 된다. 내 다리 2개로는 하루에 한 마을밖에 못하지만 짐꾼을 쓰면 하루에 3마을을 돌 수 있어. 과연 윤서의 계산대로였습니다. 한 달 만에 100양이 모였습니다. 그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남진사 댁에서 쫓겨난 여인이 소금 장사로 돈을 번다더라. 여자가 장사를 해. 그런데 이상하게 감이 좋다더라. 시세를 귀신같이 읽는다는 소문은 권표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권표웅이 수수한 갈색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윤서가 묶는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권표웅이 턱에 손을 대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표웅을 알아보았습니다. 객주 어른이시군요. 소금 장사를 하고 있다지. 예, 제법이야. 시세 감각이 좋아. 권표웅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금은 박리담에라서 몸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윤서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권표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해 곡식이지. 올해 전라도 작황이 좋습니다. 풍년이면 고가가 떨어질 테니 지금 싸게 사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 비축하면 됩니다. 권표웅이 무릎을 쳤습니다. 허잔의 아비가 살아있었으면 기뻐서 춤을 췄을 거야. 윤서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권표웅이 전대 안쪽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최봉익은 내 장사동무였어. 자네가 시집가던 해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었지. 남기셨네. 최윤서는 아버지의 서신을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듯 내려갔지요. 딸아이에게 차마 장사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이로구나. 혹시나 내 딸이 자네를 찾아가거든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게. 최윤서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지요. 권표웅이 말했습니다. 최봉익의 간절한 부탁이니 내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장사의 이치를 가르쳐 줄 테니 정식으로 배워보겠느냐. 최윤서는 즉시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권표웅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권표웅은 최윤서를 데리고 금강 강변으로 나갔지요. 장사의 첫째는 물길을 읽는 것이다. 그는 강 위에 유유히 떠있는 배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배들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 곡식 가마니와 소금 자루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소금은 서해 쪽에서 왔을 것이고 곡식은 전라도 땅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 이 물길이 곧 돈이 흐르는 길이다. 물의 흐름을 아는 자만이 돈의 흐름을 쥘 수 있는 법이지. 권표웅은 손가락으로 강줄기를 따라 허공에 선을 그었습니다. 금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부여요. 내려가면 강경포구다. 강경포구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포구로 온갖 물산이 모이고 흩어지는 요충지니라. 최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사꾼은 마땅히 그 포구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군요. 권표웅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입이 열리기도 전에 낌새를 채는구나. 둘째 날 권표웅은 저작거리를 함께 걸으며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장사의 둘째는 사람이다. 물건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사람이 옮기는 것이다. 훌륭한 장사꾼이 되려면 유능한 짐꾼과 노련한 뱃사공, 그리고 믿음직한 중간상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최윤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사람을 얻는 길은 오직 신의를 지키는 것뿐이다. 신의 말입니까? 그렇다. 약속한 대금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라. 나를 속이는 자에게조차 너는 정직해야 한다. 내가 한번 저지른 거짓은 10배로 번지지만 내가 지킨 한 번의 신의 역시 10배의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최윤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신의를 지키면 그 명성이 10배로 퍼진다. 셋째 날 권표웅은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사의 셋째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때를 아는 것 말입니까? 장마가 지면 고가가 치솟고 가뭄이 들면 소금값이 뛰는 법이다. 전쟁이 나면 무쇠가 귀해지고 태평성대에는 비단이 불티나게 팔리지. 그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물길과 사람, 그리고 때를 아는 자만이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될 수 있다. 최윤서는 깊이 수긍했습니다. 이는 지난 14년간 장부를 기록하며 막연하게 남아 느끼고 있던 진리였습니다. 권표웅의 가르침을 듣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표웅은 최윤서가 객주의 모든 일을 곁에서 참관하게 했습니다. 객주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소이자 타지상인의 안식처이며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최윤서는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객주에 머물며 온 힘을 다해 배움에 매진했습니다. 하루는 쌀 장수가 곡식을 들고 왔습니다. 권표웅이 가마니를 열어 쌀을 한 줌 집어 코에 가져다 댔지요. 이 쌀은 금년 것이 아니야. 쌀 장수가 움찔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올해 수확한 것입니다. 묵은 쌀에 물을 뿌려 윤기를 낸 거다. 냄새를 맡아봐. 권표웅이 최윤서에게 쌀을 내밀었지요. 최윤서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게 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했지요. 냄새가 미묘합니다. 그것이 묵은 내야. 새 쌀은 풋내가 나지. 이걸 구분 못하면 장사꾼이 아니라 호구야. 쌀 장수가 가마니를 들고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권표웅이 소리쳤지요. 이봐, 묵은 값으로 다시 불러. 쌀 장수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돌아왔습니다. 에이, 권행수 코를 속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또 하루는 약재상이 인삼 보따리를 가져왔지요. 권표웅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금산 인삼이 아니야. 강원도 산삼 뿌리를 잘라 인삼처럼 말린 거지. 약재상이 발뺌했지요. 무슨 말씀을? 정품입니다. 권표웅이 인삼 하나를 집어 두 손으로 쪼갰습니다. 단면이 속까지 하얗지 않고 가운데가 누르스름했지요. 봐라, 금산 인삼은 속이 하얀데 이건 가짜야. 약재상이 얼굴이 벌개져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최윤서가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지요. 물건의 진위를 보는 눈, 가격을 매기는 감각, 거래를 성사시키는 말솜씨. 권표웅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지요. 2달이 지나자 최윤서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작거리를 걸으면 물건의 시세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장사의 기회가 들렸지요. 하루는 주막에서 상인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비가 많이 온다더라. 최윤서의 머리가 돌아갔지요. 비가 많이 오면 면화 수확이 줄어든다. 면화가 줄면 무명값이 오른다. 지금 무명을 사두면 3달 뒤에 2배를 받을 수 있다. 최윤서는 그 길로 무명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명 50필 있습니까? 상점 주인이 놀랐지요. 50필이라니 큰 혼사라도 치르시오. 아닙니다. 전부 사겠습니다. 지금 무명값이 싸지도 않은데 50필을 한꺼번에. 최윤서가 돈주머니를 내려놓았지요. 얼마입니까? 상점 주인이 아직도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돈을 보자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필당 5양이니 250양이요. 최윤서가 장부를 꺼내 적었지요. 권표웅에게 빌린 150양과 자기 돈 100양을 합쳐
250양을 치렀습니다. 상점 주인이 혀를 찼지요. 여자가 무명 50피를 한꺼번에. 사단이 세상 참 많이 변했구먼. 석 달 뒤 무명값이 정확히 배로 뛰었습니다. 전라도 장마가 길어져 면화 수확이 반토막이 난 것이지요. 50피를 팔아 500양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권표웅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250양이 남았습니다. 권표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을 해내는구먼. 최봉익 어른이 보셨으면 참으로 기뻐하셨을 게야. 행수님이 돈을 빌려주신 덕분입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어도 사람을 보는 눈은 빌려줄 수 없는 법이지. 그 눈은 오롯이 자네의 것이야. 최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표웅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피가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윤서는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사람에게 썼습니다. 짐꾼들에게는 다른 상인보다 품삯을 한 푼이라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짐꾼들은 너도 나도 최윤서의 짐부터 먼저 나르려 애썼습니다. 뱃사공들에게는 명절마다 떡과 술을 아끼지 않고 돌렸습니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물길의 속사정을 귀띔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번 달에는 금강하류에 모래가 쌓여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작은 배를 여러 척 띄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정보는 장사에서 금보다 귀했습니다. 권표웅이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야 불어나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흘려보낸 돈이 정보가 되어 돌아왔고 그 정보는 다시 큰 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최윤서의 수중에는 1000양이 모였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선 지 반년 만에 1000양이라니 저작거리 상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인이 대체 누구인가? 장사를 귀신같이 하는구먼. 듣자 하니 남진사댁 안주인이었다고 하네. 쫓겨난 여자가 장사로 일어서다니 대단하군. 에이, 여자 장사꾼이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최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양이 모이자 최윤서는 권표웅에게 말했습니다. 행수님, 강경포구에 가고 싶습니다. 권표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먼. 강경은 판이 다르다. 준비가 되었느냐? 되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강경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니 각오하고 가야 한다. 최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전박대라면 14년간 매일같이 당해왔습니다. 권표웅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길을 터줄 테니 따라오너라. 이렇게 최윤서는 공주 저작거리를 넘어 강경포구로 향했습니다. 수수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찰랑이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반년 전 남진사댁 대문을 나서던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지고 뒤를 따르던 향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마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남이현 서방님은 정말 바보야. 강경포구는 공주 저작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금강하류에 자리 잡은 이 포구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전라도의 곡식과 서해의 젓갈, 그리고 충청도의 물산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포구에 닿자마자 최윤서의 눈앞에 수십 척의 배가 펼쳐졌습니다. 돛을 올린 큰 배부터 작은 거룻배까지 강위를 가득 메웠고 강변에는 창고가 끝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짐꾼들이 쌀가마를 나르며 호령하는 소리, 비릿한 생선 내음과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윤서는 그 장관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지요. 이곳이 바로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할 판이로구나. 권표웅은 강경포구의 흐름을 쥐고 있는 세 곳의 대형 객주를 일러주었습니다. 최대방, 이대방, 그리고 박대방. 이들 세 객주가 강경포구 전체 물산의 칠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강경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자칫 미움을 샀다가는 발붙일 틈조차 얻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권표웅은 가장 먼저 윤서를 최대방에게 데려갔습니다. 최대방은 배가 두툼하게 나오고 귀가 큼지막한 50살가량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권표웅을 보자마자 안색을 바꾸며 반가워했습니다. 권행수 아니오.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웬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소.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왔네. 권표웅이 옆에 선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윤서를 발견한 최대방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여자라니요. 내고인이 된 동무인 최봉익 생원의 딸이라네. 장사 수완이 아주 비범해 최대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영, 아무리 옛 동무의 딸이라지만 강경포구에서 여자가 장사를 한다니 이건 좀 이치가 맞지 않소. 그때 윤서가 한 걸음 앞으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대방어른,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무엇이오? 지금 강경포구의 새우젓 시세가 어찌 됩니까? 최대방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새우젓 한 독에서 냥이요. 그렇다면 석 달 뒤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윤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5냥이 될 것입니다. 뭐요? 근거가 무엇이요? 올해 서해안의 조기때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기가 늦으면 새우의 흐름도 늦어지기 마련이지요. 새우가 늦게 잡히면 젓갈을 담그는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가을 김장철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최대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서의 설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변함없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값은 당연히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방은 당혹스러운 듯 권표웅을 쳐다보았습니다. 권표웅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최대방이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 정도 식견을 갖췄다면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소. 그것이 강경포구에서 윤서가 움켜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윤서는 수중에 있던 1000냥 가운데 800냥을 털어 새우젓 200독을 사들였습니다. 한 독당 4냥을 쳐준 셈이었지요. 당시 시세보다 한 냥이나 비싸게 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향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마님, 선양이면 충분한데 어찌 4냥이나 주셨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란다. 어째서요? 비싼 값을 치러야 상인이 다음에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법이지. 첫 거래에서 상대를 이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를 먼저 살려주어야 그 다음 거래가 이어지는 법이니까. 향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은 권표웅이 일러준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야 불어난다. 그리고 그 물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윤서는 이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윤서의 예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습니다. 새우젓 값은 한 독당 6냥까지 폭등했습니다. 윤서가 예측했던 5냥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었지요. 200독을 처분하여 1200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800냥으로 사서 1200냥을 벌었으니 순식간에 400냥의 순이익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강경포구 전체에 퍼지자 상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 여인이 무려 석 달 전에 젓갈 시세를 정확히 맞췄다지 뭡니까? 운이 좋았던 게 아니겠소. 아니야, 조기 때의 움직임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니 보통 내기가 아닐세. 소문을 들은 권표웅이 직접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최마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내 마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소.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게도 먼저 귀띔을 좀 해주시오. 윤서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행수 어른, 윤서는 젓갈 장사에서 거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다음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것은 곡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경포구의 주막에서 전라도에서 온 쌀 장수가 술을 마시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윤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올해는 풍년이라 쌀값이 바닥을 기는구만. 내다 팔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 윤서는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세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쌀을 가마당 얼마에 내놓으실 요량입니까? 쌀 장수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마당 세 양을 불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소이다. 쌀이 너무 흔해서 탈이지요. 윤서가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부 사겠습니다. 200가마니 전부를 말입니다. 대신 가마당 2양 반에 넘기시지요. 쌀 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양 반이라니요. 3양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란 말씀이요. 지금 팔지 않으시면 창고 보관료만 계속 쌓여 결국 손해만 커질 것입니다. 2양 반이면 적어도 본전은 건지시는 셈이니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닐 텐데요. 쌀 장수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니 윤서의 말이 옳았습니다. 풍년으로 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에 보관할수록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에이, 알겠소. 그냥 가져가구려. 윤서는 500양을 들여 쌀 200가마니를 매입한 뒤 강경포구 변두리에 빈 창고를 빌려 쌓아두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향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님, 쌀값이 이렇게 싼데 대체 언제 오른다고 이 많은 걸 다 사신 거예요? 향이야, 풍년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오는 법이란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지. 하지만 내년에 또 풍년이면 어쩌시려고요? 윤서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전라도의 작황 기록을 보아라. 풍년이 2년 연속으로 이어진 적은 단 2번뿐이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2년째 풍년이지 않느냐. 향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흉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윤서의 예측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이듬해 봄 가뭄이 심하게 들어 모내기가 늦어지더니 여름에는 장마마저 짤바벼가 논바닥에서 말라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쌀값은 가마당 7냥으로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윤서는 창고에 두었던 200가마니를 1400양에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900양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 무렵 대구에서 온 한 약재상이 강경포구까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최마님을 뵈러 왔소이다. 저를 말씀이십니까? 대구에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약재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마님 상단은 물건을 정직하게 다루고 한 번 한 약속은 결코 어기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대구 쪽에 감초와 당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믿을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재는 단가가 높고 운송이 까다로운 대신 이문이 매우 큰 품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매달 감초 20단과 당귀 10근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 주십시오. 가격은 시세대로 처들이되 1년 장기 계약을 맺고 싶소이다. 계약입니까? 윤서가 장부를 펼쳐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하겠습니다. 약재상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이던데 시세 그대로 받겠다는 말씀이요. 시세가 공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구 약재상과의 거래는 윤서의 상단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발적인 매매가 아닌 장기 계약이 상단의 튼튼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윤서의 수중에는 5천냥이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윤서는 그 돈으로 강경포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객주를 열었습니다. 강경 역사상 최초의 여자 객주였습니다. 간판을 내거는 날
권표옹이 찾아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상단, 간판에 새겨진 글씨가 힘차게 뻗어 있었습니다. 권표옹이 눈시울을 붉히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최봉익, 보고 있느냐? 자네 딸이 마침내 해냈다. 윤서는 객주를 열면서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거래처의 외상값을 절대 밀리지 않는다. 둘째, 짐꾼과 뱃사공에게 정당한 품삯을 치른다. 셋째, 물건의 질을 결코 속이지 않는다. 넷째,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물건을 넣는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윤서라는 이름을 강경포구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객주를 연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장수 오주부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최대방이 여자라는 소문을 듣고 내 직접 확인하러 왔소. 한양 비단 여든 피를 맡기려 하는데 받아주겠소. 윤서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비단의 품질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서는 비단 한 피를 길게 펼쳐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라노를 조심스레 뽑아 손끝으로 꼼꼼히 비벼 보았습니다. 이 비단은 상등품, 쉰필과 중등품이 섞여 있군요. 오주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소? 실의 굵기가 다릅니다. 상등품은 올이 가늘고 균일하지만 중등품은 여기를 보십시오. 올 사이의 간격이 고르지 못합니다. 권표옹 밑에서 혹독하게 배우며 익힌 눈썰미였습니다. 오주부가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양에서도 이것을 단번에 구분하는 사람이 드문데 정말 대단하오, 좋소. 상등품과 중등품의 가격을 따로 쳐서 거래합시다. 이 거래를 계기로 한양으로 통하는 비단 유통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윤서는 강경에서 올라오는 젓갈과 곡식을 한양으로 보내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비단과 약재를 강경에 풀었습니다. 물건이 오가니 돈이 돌고 돈이 도니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을 때 윤서의 상단은 강경포구, 객주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모인 돈은 어느덧 10,000냥을 넘겼습니다. 향이는 이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던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오른팔이 되어 장부를 관리하고 짐꾼을 지휘하는 상단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강경포구 상인연회에 윤서가 초대받았습니다. 객주 도방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마님, 이 자리에 오른 여인은 그대가 처음이오. 상인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강경포구의 최대방을 위하여 윤서는 잔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태 전 빈손으로 대문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지요. 보따리 하나와 장부 한 권, 그것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향이가 윤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윤서가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강 위로 달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향이야, 이태 전에 우리 7냥으로 시작했지. 내 7냥이요. 그 7냥이만 양이 되었다. 윤서가 나직이 웃었지요. 그런데 말이다만 양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내 이름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 향이가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번창했고 이름은 높아졌으며 곁에는 향이와 권표옹이 있었지요. 윤서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조선 3남 최대 상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윤서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객주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매 안에서 차용증서 묶음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그 사내는 과학주사였습니다. 과학주사가 객주 간판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최씨 상단이라니, 남 진사댁에서 쫓겨난 이가 장사꾼 행세를 하고 있구만.
과학주사에 가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 진사 제사는 이미 거의 다 빨아먹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채서나 할 일이 하나 더 생겼구나. 과학주사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과학주사의 첫 번째 수는 소문이었습니다. 강경포구 술자리와 다방에서 은밀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최씨 상단 여주인 알지? 남편한테 쫓겨난 여자야. 왜 쫓겨났대? 장부를 훔쳐 달아났다더라. 남편 집 돈을 빼돌린 거지. 세상의 도둑년이었어. 윤서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오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향이가 울면서 뛰어왔지요. 마님 저작거리에서 마님 욕을 하고 있어요. 장부를 훔쳤다느니 남편 돈을 빼돌렸다는 이 말이에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지요. 누가 퍼뜨렸는지 알겠느냐? 모르겠어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래요.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주사, 직감이었지요. 윤서는 소문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해명했지요. 저는 장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제가 따로 적어둔 시세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해명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한양 비단 장수 주부가 찾아왔지요. 최마님, 어렵게 말씀을 드리오. 무슨 일이십니까? 오 주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 쪽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최씨 상단의 물건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이오. 그래서 비단 거래를 잠시 쉬고자 하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단 유통은 상단 전체 수입의 3할을 차지하는 중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정 주부님, 지난 1년 동안 물건 하나라도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소만. 소문이라는 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라서 말이오. 오 주부는 말끝을 흐리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마루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문의 위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대구의 약재상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최마님, 미안하오나 이번 계약은 취소해야겠소. 윗분들이 소문을 듣고 꺼려 하시는구려. 윤서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신으로 공들여 쌓아올린 성벽이 근거 없는 소문 하나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작은 물동량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전라도에서 곡식을 매입하려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먼저 나타나 가로채갔습니다. 약재 계약을 맺으면 갑자기 납품이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배는 강 위에서 하루 이틀씩 이유 없이 지체되었습니다. 뱃사공이 미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아서 말입니다. 그 윗선이라는 자가 대체 누구냐? 질문에 뱃사공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곽 주사가 돈을 뿌려 길목마다 사람들을 매수에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의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흐르자 객주의 물동량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짐꾼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거래가 줄어드니 일감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짐꾼들의 우두머리인 돌쇠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어깨가 떡 벌어진 30살 사내로 코는 납작하고 손은 가마솥, 뚜껑만큼 컸지만 눈매만큼은 맑고 의리가 두터운 자였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짐꾼 넷이 다른 객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소문 때문에 최씨 상단이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말입니다. 윤서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할 것이냐? 돌쇠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마님께서 지금까지 품삯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신데 소문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윤서는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짐꾼들의 품삯을 한 푼씩 더 올려주어라. 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품삯을 더 올리신단 말씀입니까? 사람을 잃으면 물건도 잃는 법이다. 그리고 물건을 잃으면 상단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야. 돌쇠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세 번째 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이제 권표웅을 정조준했습니다. 권표웅의 객주에 세금 체납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관하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권행수, 세금 500냥이 체납되었으니 당장 내놓아라. 만약 내지 못하면 즉시 객주를 봉인하겠다. 권표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나는 지금까지 세금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소. 이건 명백한 무고란 말이오. 하지만 관하에서 내밀은 장부에는 분명하게 체납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주사는 공주관하의 이방과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주고받으며 거짓으로 기록을 꾸며냈습니다. 결국 권표웅의 객주에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권표웅은 굳게 닫힌 객주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장사하며 일궈온 인생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최윤서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행수님 하며 부르는 목소리에 권표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쓸쓸한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윤서야, 나를 도우려 하지 마라. 최윤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권표웅은 냉정하게 상황을 짚어주었습니다. 과학주사가 진정으로 노리는 표적은 너다. 나를 쓰러뜨린 것은 내 뒷배를 끊어놓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권표웅은 최윤서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잘린 검지의 흉터가 최윤서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돕겠다고 나서면 내 상단까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다. 최윤서는 억울함과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행수님을 이대로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표웅은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윤서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가에는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과학주사가 우리 객주로 빚을 돌렸다고 합니다. 남이헌이 진 빚이 아직만 5천냥이나 남았는데 당신이 그의 부인이었으니 연대 책임이 있다며 관하에 소장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서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이혼장을 받고 집을 나왔으나 과학주사는 그 이혼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과학주사는 직접 최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객주 안으로 들어선 그는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많이 남이언의 전처마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되었구려. 최윤서는 이것은 억지이며 자신은 분명히 이혼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주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관하에 정식으로 신고한 기록이 있소. 아니면 증인이 있소. 최윤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증인은 없었습니다. 남이언이 허둥지둥 써준 이혼장 한 장이 전부였고 당시에는 관하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주사는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빚을 갚든지 아니면 재산을 내놓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 최윤서의 무릎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녀는 장부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으로 신용은 땅에 떨어졌고 물건이 오가는 길은 끊겼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였던 권표옥마저 쓰러졌고 이제는 전 남편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생겼습니다. 2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향이마저 관아에 진정서를 넣으러 가고 없는 밤 최윤서는 텅 빈 객주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아니 이미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최윤서의 머릿속에는 남이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 채선의 웃음소리와 과학주사가 혀를 차던 소리가 환청처럼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끝인 것인가?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돌아갈 곳조차 남아있지 않은데 그때 최윤서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부 위로 눈물이 뚝뚝 번져 나갔지요. 남편 남이현에게 쫓겨나던 비참한 날에도 강경포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서러움을 삼키던 날에도 결코 울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밤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지난 이태 동안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꽉 쥐고 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고 나자 비로소 머릿속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최윤서는 눈물을 훔치고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쪽에는 빛바랜 오래된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것은 시집 오기 전 아버지 최봉익이 남겼던 마지막 장부의 기록을 그녀가 정성껏 베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 사이로 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사는 물길을 따르고 물길은 사람을 따르며 사람은 믿음을 따르는 법이다. 그 아래에는 딸을 향한 당부의 말이 덧붙여져 있었지요. 윤서야, 네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이 아비는 곁에 없겠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장사꾼은 길이 막히면 물길을 바꾸는 법이다. 최윤서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시집가던 날 아버지가 건넸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숫자는 결코 속이지 못하는 법이야. 최윤서는 장부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곽 주사의 술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문과 물건의 수급방해, 그리고 뒷배였던 권표웅에 대한 공격과 남편의 빚을 떠넘기려는 수작까지 숫자의 흐름을 쫓아가니 모든 계략의 뿌리가 단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곽 주사와 관아, 이방의 은밀한 결탁이었습니다. 뇌물로 관아를 움직여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윤서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물길을 바꾸라고 하셨지. 곽 주사가 관아를 소나귀에 쥐고 흔든다면 나는 관아보다 더 높은 곳을 찾아가야 한다. 공주관아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충청 가명이다. 이어 권표웅이 평소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사에서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최윤서에게는 지난 이태 동안 정직하게 거래하며 신의를 지켜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흉흉한 소문에 흔들려 떠난 자들도 있었으나 여전히 그녀 곁에 남은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지요. 마침 관아의 진정서를 넣으러 갔던 향이가 서둘러 돌아와 달려왔습니다. 마님 울지 마세요. 제가 올 때 마님께서 울고 계셨잖아요. 최윤서는 눈물 자국을 닦아내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태 만에 처음으로 지어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이제 다 울었다. 향이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구나. 향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 일이라니요. 최윤서는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곽 주사가 판을 짰으니 이제는 내가 그 판을 뒤집어 엎을 차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는 촛불보다 더 강렬한 의지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윤서의 계획은 세 갈래로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곽 주사와 관아의 결탁 증거를 낱낱이 수집하는 것. 둘째는 가명에 직접 호소하는 직수를 행하는 것. 셋째는 그 모든 일을 도모하기 전에 상단을 굳건히 지킬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서는 우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태 동안 정직한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지난 이태의 세월 동안 정직하게 거래하며 쌓아온 인연이 비로소 이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최윤서는 곧장 권표웅 대방을 찾아갔습니다. 대방어른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권표웅은 팔짱을 낀 채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무거운 입술을 떼었습니다. 최마님, 곽주사 그자가 강경 포구까지 마술을 뻗치는 것은 나 또한 몹시 불쾌한 일이요. 그자의 세력이 커지면 우리 강경 상인들의 입지 또한 위태로워질 터이니 내 기꺼이 힘을 보태겠소. 권 대방의 결단에 이 대방과 박 대방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곽 주사가 강경포구까지 세력을 넓히는 행태는 기존 상인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기에 그간 최윤서가 쌓아온 신용은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칠보기가 다급히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곽 주사 그놈이 관방에 뇌물을 바치는 현장을 말입니다. 정말이냐? 예. 야심한 시각에 이방의 집 뒷문으로 금괴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여보내더군요. 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특유의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곽 주사였습니다. 왼팔을 뒤로 빼고 걷는 버릇을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윤서는 칠보기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칠보가, 네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칠보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품삯 한 푼 밀리지 않고 챙겨주신 유일한 분이 마님이신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향이 또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공주로 건너가 남 진사댁의 식솔들을 막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채선이가 곽 주사에게 가문의 문서를 넘겨주는 것을요. 어디서 보았느냐? 별당 뒤 담장 밑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채선이가 곽 주사에게 보따리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땅 문서와 노비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어찌 그리 자세히 아느냐? 보따리가 살짝 열린 틈으로 종이들이 펄럭였는데 소인이 비록 천하나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알거든요. 향이는 막순이의 증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남진사댁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서는 자신이 기록해온 장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곽 주사가 남이현에게 돈을 빌려주며 매긴 이자가 무려 월 3할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는 국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지난 14년간 기록해온 남씨 가문의 재산 변동 내역에는 그 부당한 이자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최봉익이 가르쳐준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숫자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모든 증거가 갖춰지자 최윤서는 곧장 충청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가명까지는 꼬박 이틀을 가야 하는 고된 길이었으나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윤서는 단정한 자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차려입고 품에는 은장도를, 머리에는 산호 비녀를 꽂아 품격을 갖췄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강경포구 최씨, 상단의 대방마님으로서 당당히 가명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관찰사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은 윤서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관찰사 대감, 공주 관아의 이방이 사채꾼 곽주사와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고 있사옵니다. 관찰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 이에 윤서는 품속에서 묵직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곽 주사가 남이현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3할에 이르는 이자는 국법이 정한 이자 한도를 명백히 넘어선 것입니다. 감사가 장부를 건네받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훑어내려가는 감사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아닐 수 없구나. 최윤서가 지체 없이 다음 증거를 올렸습니다. 칠보기가 목격한 뇌물 내역서와 향의의 기록, 그리고 막순의 증언이 담긴 문서와 채선이 곽 주사와 미뢰하며 공모한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감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방이 세금 장부를 조작한 증거도 여기 있사옵니다. 권표웅의 체납 기록은 이방이 제멋대로 꾸며낸 것이옵니다. 감사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당장 공주 관할을 철저히 조사하라. 가명의 포졸 30명이 즉각 공주로 급파되었습니다. 최윤서도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향이와 칠복이 그리고 권표웅 행수가 대방의 위엄을 갖춘 최윤서의 뒤를 든든히 따랐습니다. 관아마당에는 신문을 위한 자리가 깔렸고 감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양옆으로 엄숙하게 도열한 가운데 소문을 들은 공주 백성들이 관아 밖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이 엄중한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려는 듯 고요했습니다. 곧이어 관아 이방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세금 장부 원본과 대조해 보니 권표웅 행수의 체납 기록은 명백한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방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모두 곽 주사가 시킨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내 놈이 관리의 몸으로 관의 장부를 함부로 조작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으면서 어찌 그 죄를 남에게 돌리려 하느냐. 감사의 불호령에 이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즉시 곤장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80대의 매질이 이어지는 동안 관아 마당에는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방은 곤장을 맞은 뒤 관직에서 파직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다음은 곽 주사의 차례였습니다. 포졸들이 곽 주사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검은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위세를 떨치던 그는 어느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소매 안에서는 감춰두었던 차용증서 묶음이 관아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에게 달마다 3할에서 4할에 이르는 고리대금을 놓았던 불법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곽 주사는 끌려 나오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거래였을 뿐이며 상대가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빌려준 것뿐이라며 항변했습니다. 이때 최윤서가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곽 주사 당신이 국법의 이자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어찌 그런 망언을 하십니까? 곽 주사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내까짓게 감히 나를 상대하려 하느냐며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윤서의 낭낭한 목소리가 관아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강경포구의 최대방이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곽 주사에게 고통받던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최윤서를 응원했습니다. 최윤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향이가 공주에서 어렵게 구해온 서찰이었습니다. 그것은 채선이 곽 주사에게 보낸 은밀한 편지였습니다. 남이현이 이번 도박판에서 3,000냥을 일토록 꾸며달라는 내용과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모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박판을 조작하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곽 주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곽 주사가 당황하며 내뱉은 말에 최윤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14년의 인내와 2년에 걸친 분노가 단단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곽 주사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검은 가시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가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곽 주사는 고리대금법 위반, 도박장 개설, 관리 매수 및 재산 편취죄를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3천 리 유배에 처한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곽 주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윤서를 향한 그의 눈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곽 주사의 검은 두루마기가 관아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공주 땅에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채선 역시 끌려 나왔습니다. 화사하던 분홍빛 비단 저고리는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태가 흐르던 눈망울은 이제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두 곽 주사가 시킨 일입니다. 채선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지만 증거로 제출된 서찰은 분명 채선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를 대조해보니 한 획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선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감사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 서찰을 네가 쓴 것이 맞느냐? 채선은 고개를 떨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채선의 대답에 감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첩으로 들어와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지중하다. 이에 관비로 처한다.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던 여인이 삼배옷 차림으로 처량하게 끌려갔습니다. 끌려나가던 채선이 문득 최윤서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최윤서의 안방을 차지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조롱하며 지켜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눈에는 교태 대신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관아 밖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면 저 꼴이 나는 법이지. 그때 남이현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끌려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습니다. 한때 헌칠하고 풍채 좋던 양반의 기계는 찾아볼 길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광대뼈만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도포는 해져서 속이 훤히 비쳤고 갓은 반쪽이 찢겨 나갔습니다. 맨발에는 시커먼 때가 꼬죄죄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이미 논밭은 한마지기도 남지 않았고 80칸 기와집도 곽 주사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남이현이 최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서 또한 남이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에 은장도를 찬 당당한 최윤서와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친 남이현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남이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윤서야. 그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관아 마당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최윤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제가 여쭸던 적이 있지요. 곳간이 텅 비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입니다. 남이현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궜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이현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주사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남진사 댁에서 빼앗은 논밭과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지요. 감사가 최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최대방, 본래 남진사의 재산이니 어찌할 것이요? 최윤서가 대답했지요. 감사 대감,
제가 그 재산을 인수하여 상단 운영에 쓰겠습니다. 대신 남진사와 그 어머니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최윤서가 관청 마당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 임씨 부인이 군중 사이에 서 있었지요. 친척 집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지요. 최윤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임씨 부인이 최윤서를 바라보았지요. 주름 깊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윤서야, 네가 해냈구나. 어머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임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불효는 내 아들이 한 것이다.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야. 임씨 부인이 최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시집 보내던 날밤 뒷방에서 잡아주었던 그 손과 같은 힘이 있었지요. 부디 잘 살 거라. 네가 잘 사는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최윤서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청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이 전 남편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대인배로구만. 남편한테 쫓겨나고도 원한을 품지 않은 거야. 참 대단해. 권표웅의 객주도 봉인이 풀렸습니다. 세금 체납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권표웅이 다시 객주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고맙다. 행수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아비 최봉익이 남겨준 거다. 장부 한권과 장사꾼의 피. 권표웅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더 지났지요. 최윤서의 최씨 상단은 강경포구를 넘어 대구, 한양까지 거미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소금, 곡식, 면포, 약재, 젓갈 등 조선 삼남의 물산이 최씨 상단을 거쳐 흘렀지요. 사람들은 최윤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의 대방마님. 어느덧 최윤서의 나이 39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경포구 객주 앞 배나무의 꽃이 필 무렵이었지요. 문 앞에 거지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가 달려와 말했지요. 마님, 문 앞에 거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윤서가 나가 보았습니다. 거지가 고개를 들었지요. 남이현이었습니다.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도 술값으로 다 탕진하고 결국 거리로 나앉은 것이었지요. 마님, 아니 대방마님, 한 끼만 먹여주시오. 최윤서가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의 남편이었지요. 천하대장부가 돈 걱정을 하다니 그건 상놈이나 할 짓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내가 한 끼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서가 몸을 낮추어 남이현의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들어서십시오. 남이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지요. 상단 뒤편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머무시면 됩니다. 남이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윤서야. 최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창고가 빈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빈 창고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그 말에 남이현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윤서는 객주 2층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강 위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굽이치는 강물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최윤서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장부 한 권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최봉익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사는 물길을 따르고 물길은 사람을 따르며 사람은 믿음을 따르는 법이다. 또한 장사꾼은 길이 막히면 스스로 물길을 바꾸어야 한다. 최윤서의 입가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장부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최윤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이태 전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대문을 나서던 처량한 여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선 삼남 지방에서 제일 가는 대박 마님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배롱나무에 붉은 꽃이 피 강물 위로 흩날렸습니다. 예부터 창고가 비면 사람의 마음도 궁색해진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텅 빈 창고가 아니라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마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신의가 없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가 없는 마음 말입니다. 최윤서라는 여인은 맨손으로 시작하여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무기라고는 낡은 장부 한 권과 꼿꼿한 신의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생전의 숫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숫자는 속이지 못한다는 그 가르침 하나가 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재물이란 아끼기만 해서는 늘지 않으며 무작정 흘려보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돈을 흘려보낼 곳을 정확히 알고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자, 약속을 금석처럼 지키는 자에게 돈은 자연히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